부동산 투자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부동산 투자가 참 어려운 이유는요. 남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은 이미 너무나 비싸고 또 내가 살만한 지역을 찾아가 보면 가격이 싼 걸 보면서 이유가 있었으니까 안 올랐겠지라고 하면서 이런 것 저런 거 따지다 보면 에잇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또 친구가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고 하면은 배 아프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항상 가이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오늘도 좋은 지역들, 왜 이 지역이 왜 좋은지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는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이고요. 오늘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R&D 하우스 김기현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전화와 문자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02-2077-6356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은 013-3366-8290번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부동산 정보를 듣기 전에 부동산 투자할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을 만한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할 텐데 지금까지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네. 전국에서 네. 발전하는 지역은 이유가 있다. 네. 다 국가가 계획을 했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 계획에 따라서 발전을 해왔다. 네. 다시 말하자면 반대로 말하자면 국가가 어디를 발전시키고 싶은지 그 계획만 우리가 미리 안다면 네. 그곳에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네.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촌철살인과 같은 그런 말씀이셨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국토종합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이제 지난 시간에 2030 서울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개요라든가 네. 그리고 왜 2030 서울 플랜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런 취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은 2030 서울 플랜의 어떤 핵심에 대한 핵심에 대한 그런 전략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설명을 드렸죠.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 1970년도에 이제 70년대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20년 단위로 현재 이제 4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 만들어졌고 개발 계획에 있어서 가장 상위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국토 이용에 대한 부분도 이제 국토 이용 관리법이라는 것도 이제 있기 때문에 종합 개발 계획과 관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병행돼야지 네. 그것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국토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개발 계획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안에 이제 그 하위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광역 도시 개발 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고 이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 안에 서울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안에 2030 서울 플랜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를 도모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2030 서울 플랜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제가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네. 그래서 이쪽이 동남권이고요. 네. 그리고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이렇게 총 4개의 권역으로 2030 서울 플랜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동남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3도심 중에 강남이지 않습니까? 네. 강남 그리고 3도심에서 제일 핵심은 강남과 한양도성과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 여의도의 핵심은 국제 업무단지, 국제단지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3도심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 또 그 굉장히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고요. 동남권 하면 강남이 포함돼 있죠.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이라고 만들어진 이유가 강남과 잠실에서부터 또 삼성에서부터 잠실까지 연계되는 그래서 국제 교류 업무 단지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용적률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층수도 굉장히 상향이 돼 있겠죠. 여기 나온 것처럼 고도화라고 이제 써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의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이 문정이라든가 이쪽 SRT가 이제 해당되는 수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전국의
교통망과 또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고 또 여기에는 몽촌토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화재가 또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통과 최첨단 업무단지와 같이 이제 결합돼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한 가지 핵심 단어로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동북권도 한번 살펴보면 동북권의 핵심은 뭘까요? 어때요? 여기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도시 그죠? 네. 말씀하세요. 지금까지의 동북권은 베드타운 느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물론 집에서 잠자는 건 좋은데 발전이 좀 안 되어 있다는 불만을 계속 네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네. 그걸 좀 바꿀 만한 뭔가 계획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맞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장난삼아 베드타운 또는 BAD, 베드타운이다. 네.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이런 낙후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쁘다라고 이제 우리가 언어 유희상으로 이제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지역 자체가 도시 재생 사업의 어떤 핵심 지역입니다. 여기 동북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뉴타운 되게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청량리 뉴타운, 뭐 왕십리 뉴타운, 서부터 해서 이제 종로 쪽 그리고 동대문 쪽에 다 뉴타운 쪽으로 이쪽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졌고요. 또 중요한 게 상계라든가 이런 데는 네. 굉장히 또 학군 이런 학군이 굉장히 유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와 교육 중심의 핵심 지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서북권으로 한번 가보면 서북권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방송국 있지 않아요? 방송국도 있죠. 네. 상암 DMC가 있지 DMC.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홍대라든가 신촌 여기는 아, 대학가가 이제 몰려 있으니까 문화. 그렇죠. 네. 문화. 굉장히 똑똑하세요. 그래서 문화와 대학과의 그런 연계 그리고 상암 DMC만의 어떤 R&D 그리고 지식 기반 상생 이런 쪽으로 이제 연계가 돼서 여기 나온 것처럼 창조 문화산업 혁신 기지로 만들겠다라는 게 바로 서북권의 핵심 그런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여기 뭐 글로스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이제 집단이라든가 지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자, 밑에를 한번 가볼까요? 이제 서남권인데 서남권 하면 딱 보이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 지벨리라고 해서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그 뭐가 있어요? 목동이 있죠. 목동도 있고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또 중요한 게 3도심에 해당되는 여의도와 영등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의도와 영등포, 여의도 하면은 업무단지 그리고 네. 뭐 주식 여러 가지가 이제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업무단지와 더불어서 그 지식 기반 상생 또 여기 나온 것처럼 지벨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R&D 단지라든가 또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만들겠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지속 가능 서울 경제의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 특히 이제 마곡 단지, 지식 기반 상생 산업 이런 부분까지 다 연계해서 이쪽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바로 4권역의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네. 철저한 계획 아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필연이 된 게 아니고 필연이 된 거죠. 네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네네. 서부 지역 권역도를 살펴보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마곡밸리가 있고 지벨리가 있고요. 또 이 부분에서 이제 성장 거점으로 이제 육성하겠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벨리라든가 마곡 이런 부분들이 지식 기반 상생 산업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경부 첨단 산업축 등과 연계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노량진이라든가 구로 같은 경우는 지역 활력 거점으로 이제 만들어지겠다라는 게 바로 이제 서부 지역의 핵심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밑에 있는 것처럼 교육 거점이라든가 구로 차량 기지 이전이라든가 마곡이라든가 지벨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서부 지역에 연계돼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또 이제 서울시 상업 지역 배분 계획인데 이건 뭐냐면은 그 3도심 그리고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으로는 또 이제 모자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상업 지역 같은 경우를 굉장히 확대한다라는 게 바로 2030 서울 플랜의 또 핵심 부분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좀 어지러워요. 그렇죠? 14개 구라든가 11개 구 남부권이 있는데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 여기처럼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자면 이렇게 53개의 지구 중심으로 또 상업 지역을 확대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하나하나 좀 열거하기는 너무 어지럽지 않습니까? 네네. 바둑알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한 53개의 상업 지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굉장히 까다롭게 뭐 전문가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시민 공청회를 거쳐갖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계획이 다 만들어질 예정이고 또 앞으로 일정도 이렇게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온고지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부분이 뭐냐면 2030 플랜. 그럼 이제 그다음 뭘까요? 2020일까요? 그렇죠. 2040이겠죠. 2040 플랜을 우리가 예측하자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도심이라든가 부도심 이렇게 점차적으로 단순화된 것 또는 단일화된 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또는 치밀하면서 세심하게 만들어진 게 바로 2030 플랜까지의 4차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5차 계획은 더 세분화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또 단일화돼서 갑자기 3도심만 뭐 있거나 이러진 않을 거란 네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고요. 앞으로 뭐 서울 뭐 양극화라든가 부동산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 점차적으로 지역은 또 지역 중심으로 더욱더 특색화 시킬 예정이고 그리고 3도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욱더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 예정이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어느 지역에 선별 투자할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탐색하고 그리고 예측하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들었던 것처럼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요. 국가가 서울을 이렇게 한번 발전시켜보고 싶다라고 해서 개념을 잡고 그 개념에 맞춰서 철저한 계획 아래서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발전시키면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역을 한번 어디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김기현 이사 참 말씀 잘하시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도 준비했으니까요. 화면으로 바로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현 이사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심상치 않은 주식시장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12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 그리고 12월 10일 월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무료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정보를 얻어갈 수가 있을까요? 네, 지난주 세미나에서도 그 사람들이 약간 공황 상태. 네.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될지 사실은 이제 난감한 거예요. 그렇죠. 마치 그 어떻게 보면 자식 나간 그 네네. 자식 가출한 그런 부모의 심정처럼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느낌인데 사실 갈팡질팡한다고 해서 감성적으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얻는 일은 아무것도 네.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철두철미하게 전략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접근해야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치밀하게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내 돈을 잃지 않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연계가 될지 또 소액으로 어떤 지역을 어느 특색에 맞게 어떤 상품으로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전화 미리 해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뭐 관심 없는 분이 없겠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전화를 하시고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기현 이사가 준비한 부동산 정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기현 이사가 준비한 부동산 정보는 여기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인데요.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준공이 완료됐고 6층 건물 가운데 2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을 보면 2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좀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보면 될까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상가가 될 수도 있고 네. 사무실이 될 수가 있고 뭐 이런데 사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 용어인데요. 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1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2종 근린생활시설이 나눠져 있죠. 쉽게 얘기해서 주택이 있죠. 사람이 사는데 네. 가장 필요한 것들, 뭐 슈퍼를 가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경찰서를 가야 된다 네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게 이제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꼭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네네. 이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상가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일종 근린생활은 식음료, 네.
반드시 맞습니다. 필요한. 네네. 이종 근린 생활은 뭐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식음료가 포함될 수 있는데 그 안에 연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완화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보를 한번 그럼 지금부터 주의 깊게 들어볼게요. 네,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치가 자 여기입니다. 바로 언주역에서 3분 정도 거리, 도보로 3분 정도 거리고요. 학동역에서 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지하철로 살펴보셔도 7호선 그리고 9호선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3호선 분당선이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강남에서도 핵심적인 그런 중심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또 주변에는 보면 이제 논현동 가구거리가 있죠. 이 위쪽에 이제 논현동 가구거리가 있고 밑에는 강남대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코엑스와 그리고 먹자골목 가로수길이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뭐 생활 인프라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굉장히 편리함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다. 그 안에 바로 이 매물이 속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건물 위치는 이제 학군도 이제 중요하죠. 여기 이제 8학군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바로 학동초라든가 뭐 도곡초, 진선여고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대치동 학원가,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강남을 지금의 강남으로 만든 곳이죠. 그리고 또 왼쪽에는 서울교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다. 그 안에 또 이 매물이 속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 하나하나 개발 호재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이제 신분당선 연장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2020년도죠. 그때 이제 신사역까지 1단계가 1단계가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2단계는 바로 이제 용산까지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분당선을 살펴보면 신분당선이 사실 9호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땅값이 많이 올랐고 그 주변이 일단 굉장히 빨라요. 네. 빠르면서 급행으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무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쾌적하고요, 공간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매물이 바로 이 신사와 가까운 곳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한전 부지를 드릴 수가 있는데 현대차가 이제 인수를 해서 105층 규모 제2롯데타워가 123층이니까 거기에 버금갈 정도의 네네. 높이죠. 그리고 한 2만 4천여 평의 그런 부지로서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완공이 되면 여기 역시 굉장히 랜드마크로 형성이 될 예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바로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을 들 수가 있는데 71만 평 정도 규모죠. 그래서 여기에 동원되는 인원만 해도 한 100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하나 살펴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에서 통합 환승역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A 노선, 그러니까 GTX A 노선과 B 노선과 C 노선이 다 여기에 연결이 돼서 들어간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파주에서 이렇게 쭉 이어서 이제 넘어갔네요. 하지만 이렇게 이어져 가면 되죠. 네,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자, 파주에서 동탄까지 그리고 B 노선은 송도에서 남양주까지 쭉 이어지죠. 그리고 C 노선은 수원에서 양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바로 삼성 같은 경우는 A 노선과 C 노선이 쭉 이어지는 곳이다라고 해서 통합 환승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호재가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이 매물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요소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르네상스 호텔 부지까지 여기서 A동, B동이 이제 역삼동 지근거리에 있죠. 이 매물이 이제 논현동과 역삼동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큰 호재로서 작용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건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건물로 들어가자면 이 매물의 핵심이 바로 이제 대지 면적이 건축법에서 이제 건축물 대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대지 면적인데 대지 면적이 128평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넓다. 보통 100평 정도에서 100평 미만인데 128평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게 임차인의 입장에서 또는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주차 공간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대지 면적이 크면 클수록 주차 공간이 확보가 더욱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뭐 수익률이라든가 또는 임차인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완공이 된 부분인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대지 면적을 보셔야 돼요. 대지 면적보다 이제 지분을 보셔야 되는 대지 면적과 더불어서 보통의 요새 이제 나온 신축 건물의 지분은 3평 정도예요. 3평에서 4평.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하지 네네.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건물을 볼까요? 땅을 볼까요?
건물을 보죠. 보통. 건물을 보지 않죠. 네. 건물을 보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재건축이라는 재건축할 건 때, 왜냐하면 땅을 건물이 보죠.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날아가 버리고 남는 건 땅이지 않습니까? 땅이죠. 그래서 워낙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게 남는 건 땅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네네. 거기서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5.7평이에요. 거의 이제 6평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 평가를 받거나 또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거의 2배니까 일반 대지 그 지분보다 거의 대지 지분보다 2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건물이 거의 공짜와 다름이 없다라는 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매물을 평가할 때 대지 면적 플러스 건물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 18평에 건물이 거의 다 이제 한 9평 정도가 이 대지 지분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건물을 이제 양도받았을 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요걸 조금 정리해 드리면 자, 일단은 안정적인 임대 사업과 더불어서 시세 차익. 왜냐하면 이 매물이 2억대 중반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세 차익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고요. 또 3호선 9호선 언주역과 7호선 학동역의 더블 역세권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대지 지분이 6평 정도다라고 해서 감정 평가라든가 또는 재건축 재개발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이 매물이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가 신분당선 연장 라인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자세한 가격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야 네. 이 매물을 좀 확보할 수 있을까요? 가질 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제가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부담스러워서 저조차도 안 사거든요. 네. 자, 가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억 6천만 원이죠. 자, 보통 이 정도 대지 면적이라든가 대지 지분이라든가 또는 이게 이제 또 투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무실이니까 그런 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면적 자체도 10평이 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시세가 평균 시세가 보통의 주위를 보면은 3억 2천에서 3천 정도에 형성이 돼 있는데 2억 6천이면 굉장히 싸게 나왔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전세 보증금이 2억 3천에 월세가 3천에 120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져도 한 5% 정도의 수익률의 그런 유니크한 매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전세 시 소액 투자가 가능하죠. 3천만 원, 월세 시에 7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수익률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유니크한 매물이다라고 설명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기현 이사는 참 당황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능청스럽게 참 얘기 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김기현 이사와 함께 뭐 부동산에 대한 공부도 해봤고요. 그리고 핫한 부동산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R&D 하우스 김기현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